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교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18번 프린트 대한제국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독립협회와 대한제국 하나의 주제로 묶이죠. 뭐라 그랬죠?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두 가지의 다른 답. 그 질문은 무엇이었죠? 네, 국권 수호의 주체가 누구인가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지키는, 이 나라의 국권을 지키는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냐? 라고 하는 이 물음에 관해서 누군가는 민중이다 라고 답을 했고요. 누군가는 황제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 나라를 지키는 나라의 주인은 민중이다 라고 답한 사람들이 만든 게 저번 시간에 공부한 민중단체 독립협회고요. 나라의 주인은 황제다. 황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뭉쳐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만든 게 네, 바로 대한제국입니다. 자, 오늘은 이 대한제국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대한제국이 만들어진 배경. 이건 독립협회 때 배운 거랑 좀 겹치니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아관 파천이었죠. 이로 인해서 조선에 발생한 문제점이 뭐였죠? 네, 고종의 방세를 내느라 열강의 이권 침탈이 굉장히 심해졌죠. 최애국 대우 때문에. 그러니까 러시아에게 러시아 공사관에 머무르는 대가를 지불하는 순간 최애국 대우에 적용을 받는 다른 열강에게도 그에 준하는 이권을 넘겨야 됐어요. 그죠?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누가 돌아왔죠? 서재필이 귀국을 했죠. 그래서 서재필이 어떻게 했죠, 여러분들? 처음부터 정치단체 협회를 만들었나요? 아니죠. 아래로부터 국민들과 함께해야만 나라가 바뀐다.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계몽시키는 게 먼저다. 그래서 뭘 만들었죠, 여러분들? 신문을 먼저 만들고 국민들에게 민권의식과 독립의식을 심어주고 계몽을 시킨 다음에 만든 게 모든 계층이 가입 가능한 독립협회였죠. 이 독립협회가 고종에게 환궁을 요구했고 결국 고종도 이런 민중단체인 독립협회 목소리를 무시하지 못하고 러시아 공사관이랑 가장 가까운 궁궐이었던 경운궁으로 환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아간파천에서 경운궁으로 환궁한 고종이 대한제국을 만들었어요. 자, 고종이 대한제국 만든 이유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죠? 아간파천으로 돌아보니 아간파천 기간 동안 본인과 국가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잖아. 이 땅바닥에 떨어진 본인과 이 나라 조선의 권위랑 위신, 자주성을 회복해야겠다. 이게 대한제국을 만든 목적이었죠. 땅바닥에 떨어진 이 국가의 권위랑 위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대한제국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런 의문점 들지 않았나요? 애초에 얘들아 독립협회건 대한제국이건 결국 이 나라를 더 좋은 나라, 강한 나라로 만들어 보겠다는 움직임이에요. 그죠? 목적은 같아. 방법이 다를 것 뿐이지. 그런데 지금 이 나라를 사이에 두고서, 이 나라 조선을 사이에 두고서 이 조선을 차지하기 위해서 갈등하는 나라가 있었죠. 누구랑 누구였죠? 청나라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미 청나라는 일본과의 전쟁에 패배한 이후에 탈락했어. 누구였죠? 그렇죠. 러시아랑 일본이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러시아랑 일본이면 우리가 독립협회 우와 뭐 자주국권 자강개혁 자유민권운동 막 대한제국 우와 이러는 걸 가만 내비두겠어요? 내비두지 않겠죠. 우리가 강해지면 안 좋으니까. 근데 얘들은 이 당시에 우리를 내비둡니다. 안 건든 게 아니라 못 건드렸어요. 이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러시아랑 일본은 절묘한 세력 균형이 유지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세력 균형, 이게 뭐냐면 이 나라 조선을 사이에 둔 러시아랑 일본의 영향력이 팽팽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뭐랑 비슷하냐? 여러분 시소를 타보셨나요? 놀이터에서 언제 시소가 평형을 이루죠? 양쪽의 무게가 같을 때 평형을 이루잖아. 이게 딱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야. 자, 청일전쟁 이후에 이 나라에는 일본의 영향력이 굉장히 증가했죠. 그죠? 그러다가 삼국간섭으로 누구의 영향력이 증가했죠? 러시아의 영향력이 증가했죠. 그죠? 그러다가 을미사변으로 다시 일본의 영향력이 증가했고, 그러다가 아간파천으로 다시 러시아의 영향력이 증가했다가 고종이 돌아왔잖아.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이 러시아랑 일본의 이 힘의 균형이 팽팽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상황이 딱 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서로의 눈치를 보느라 가운데 있던 조선에게는 신경을 못 쓰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협회랑 대한제국처럼 우리의 자주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었다는 거야. 우리 역사에 주어진 마지막 골든타임이었어요.
어쨌건 이 배력균형이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고종이 대한제국을 만들고 황제의 나라가 됩니다. 국호를 뭐로 바꿨죠? 대한제국. 황제의 나라. 자, 근데 고종이 대한제국 만드는 거를 독립협회는 찬성했나요? 반대했나요? 찬성했어요, 여러분들. 독립협회는 고종이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 바꾸고 황제가 되는 걸 반대하지 않았어요. 찬성합니다. 왜? 독립협회도 이 나라의 국가의 권위랑 위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했거든요. 그리고 뭐에 대한 생각이 달라? 이 황제에 대한 생각이 다르잖아요. 독립협회가 원하는 황제는 국가의 권위랑 위신만 세워주는 입헌군주로서의 황제. 근데 고종이 원하는 황제는 전제군주로서의 황제였잖아. 그래서 나중에 자유민권 운동을 독립협회가 주장하면서부터 사이가 멀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전까지는 사이가 괜찮았다는 거예요. 초반이랑 자주국권 운동 때까지만 해도. 어쨌건 고종이 대한제국 만들고, 자, 황제의 나라가 되었죠. 자, 황제만이 쓸 수 있는 뭐를 쓰죠? 이제 연호를 씁니다. 우리만의 연호. 그게 바로 광무예요. 대한제국을 상징하는 연호입니다. 광, 빛날 광, 무, 힘셀 무. 빛나고 힘센 황제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자, 지금 연호가 많이 바뀌었어요. 원래 조선은 전통적으로 중국을 사대하는 나라였어. 그지? 그래서 중국 황제가 쓰던, 당시 청나라 광서제가 쓰던 연호인 이 광서라는 연호를 따라 쓰다가 1차 가보개혁 때 청의 종주권을 부정하는 과정에서 우리만의 연호인 개국기년을 1차 가보개혁 때 썼죠. 그죠? 그러다가 을미개혁 때 뭐의 사용을 기념하면서 음력이 아닌 양력, 태양력의 사용을 기념하면서 연호를 건양으로 바꾸었죠. 양력을 세웠다. 그리고 지금 대한제국 시기에 와서는 이 광무라는 연호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연호의 변화 알아두세요. 자료에 나오는 연호를 가지고도 이게 뭘 나타내는가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힌트가 되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왕에서 황제가 되었습니다. 왕과 황제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역사를 좋아해서 사극을 주로 보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사극에는요, 여러분들 절대로 왕에게 만세라는 칭호를 쓰지 않습니다. 항상 주상전하 천세라는 말을 써요. 왜 만세라는 표현을 쓰지 않냐? 이 만세라는 표현은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만이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칭호야. 오직 누구에게만 붙일 수 있는 칭호일까? 네, 황제입니다. 왜냐면 황제는 하늘의 자식이거든요. 그래서 오직 이 지구상에 황제만이 하늘의 신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어. 왕은 하늘의 신에게 제사를 지낼 권리가 없어요. 왕은 오직 누구한테만? 땅의 신에게까지만 제사를 지낼 수 있어. 그래서 사극에서 전하 종묘와 사직을 보존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사직이 땅의 신을 섬기는 그 재단이에요, 재단. 자, 여러분, 근데 봐봐. 이제 고종은 왕에서 뭐가 됐어? 황제가 되었지. 이제 고종도 누구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어요? 그죠? 이제 고종도 황제가 되었으니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지금 조선에서는 그동안 하늘의 제사를 안 지내서 이 하늘의 제사를 지낼 만한 건물이 없잖아. 이제 고종이 황제가 되어서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 있게 되면서 그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건물, 바로 환구단이라는 건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황제가 되는 거예요. 만세의 칭호를 받으면서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은 남아있지 않아요. 일본이 없앴거든요, 환구단은. 자, 그리고 이렇게 하늘의 제사를 지내려면 준비해야 될 게 되게 많을 거 아니야. 그런 제사 업무를 보조하는 건물, 이름하여 황궁우라는 것도 만들어요. 이건 지금 남아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독립협회를 상징하는 건물이 독립문 독립관이었다면 이 대한제국을 상징하는 거는 광무라는 연호, 그리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황제 즉위식을 올린 환구단, 그리고 제사 업무를 보조해주는 황궁우라는 건물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진으로 이렇게 나오건, 여기 사진 나오죠? 환구단, 황궁우. 이게 사진으로 나오건 글로 나오건 이게 나오면은 대한제국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아셔야 돼. 대한제국을 상징하는 그런 자료입니다. 자, 그리고 대한제국을 상징하는 자료는 하나 더 있습니다. 고종이 황제가 되었죠. 그리고 옷을 갈아입어요. 여러분도 이제 이 수원 외고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외고의 아름다운 교복이 있잖아요. 여러분 부러워요. 교복이 너무 이뻐서. 선생님 나온 고등학교는 교복이 이쁘지 않았거든요. 자, 고종도 새로운 옷을 입어요. 여기 서양식 황제 옷을 입은 고종의 사진 보이시나요?
이게 고종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환구단 황궁우의 사진이 나오든가 이 서양식 황제 옷을 입은 고종의 사진이 나온다든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대한제국을 나타내는 자료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알 줄 알아야 됩니다. 어울리나요? 자, 아무튼 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황제의 나라 대한제국. 어떤 개혁을 하느냐? 그 대한제국이 시행한 개혁의 이름은 황제의 연호를 딴 무슨 개혁? 광무개혁. 자, 여러분, 이 광무개혁. 고종이 뭐를 없애고 나서? 그쵸. 독립협회를 해산시키고 나서 했던 개혁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얘들아, 이 순서를 깔리면 안 돼요. 고종이 아간파촌으로 러시아 공사관 도망갔어요. 서재필이 귀국을 했어요. 독립신문을 만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을 개봉시킨 다음에 독립협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고종에게 환공을 요구하죠. 고종이 돌아왔죠. 돌아오고 대한제국을 만들었죠. 그죠? 그리고 한동안 대한제국이랑 독립협회가 공존하다가 독립협회가 사라지고 광무개혁이 진행이 되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들? 자, 광무개혁. 이제 고종은 증명해야죠. 나의 선택이 옳았다. 이 나라는 민중의 나라가 아닌 나, 황제가 지키는 나라다. 라는 걸 증명해야겠죠. 이 광무개혁의 원칙. 바로 구본신참이라는 거예요. 구본신참. 말 그대로 구본, 옛것을, 옛구자, 옛것을 본보기로 하고 새로운 거를 참고한다는 거예요. 이게 구본신참입니다, 여러분들. 자, 옛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거를 받아들인다. 한마디로 우리의 전통적인 체제, 이 전제군주제라고 하는 우리의 전통적인 체제를 기본적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새로운 기술과 제도를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 되게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죠? 그죠? 중국 애들, 청나라 애들이 양무운동할 때 중체서용 그리고 온건기아파가 동도서기를 할 때 우리의 그 기본적인 체제, 동양의 그 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 딱 그 얘기예요, 구본신천이. 우리의 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자. 근데 이거 고종은 근데 얘들아, 이 구본신참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고종이 전제군주제를 유지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걸 위해서 독립협회도 없앴잖아. 그러니까 절대 신분신참은 안 되는 거야. 신분신참을 할 거면 이 나라의 체제를 입헌군주제나 공화정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그게 싫으니까 전제군주제를 유지해야 되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구본신참, 전제군주제라는 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동도석이 중체소용이랑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이 구본이고 무엇이 신참이냐? 옛것을 유지하는 건 정치에 나오겠죠. 전제군주제를 유지하는 거. 그래서 독립협회도 해산을 시켰잖아. 그리고 고종이 말하죠. 나라의 주인은 나 황제다. 이걸 또 이제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고종이 헌법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대한제국의 헌법, 이름하여 대한국국제라는 거예요. 대한국국제. 이거 헌법인데, 이 헌법이 뭐죠? 네, 그 나라의 근본 정신을 규정한 근본적 이념이 바로 헌법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나라의 주인 누구죠? 국민이잖아. 그게 헌법에 규정돼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나라의 주인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거야. 근데 대한제국의 헌법은 그렇지 않겠죠. 나라의 주인은 황제며 모든 권력은 황제에게서 나온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을 거 아니야. 진짜 그런지 보겠습니다. 여기 아래쪽 대한국 오른쪽 아래 나오죠? 대한국 국제. 자, 여러분이 지금 눈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1조부터 9조까지의 대한국 국제의 내용을 눈으로 한번 보세요. 네, 결국 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죠? 모든 권력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황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법을 만드는 입법권, 그리고 그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 그리고 그 법을 심판하는 사법권, 군사권, 외교권 다 황제 거라는 거예요. 즉 이걸 통해서 고종은 국가 체제를 확실히 규정한 거죠. 국가의 모든 주권은 황제에게 있다.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전제군주제라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고종은 이때 여러분들 국가의 정치 시스템을 개편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을 더듬어 봐요. 우리 1차 가보개혁 때 1차 가보개혁 때 김홍집을 포함한 계합파들은 이 나라의 체제를 뭐로 바꾸려고 했어요? 입헌군주제로 바꾸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왕의 힘을 약화시키는 과정에서 이 국가의 업무를 둘로 구분합니다. 뭐랑 뭐로 구분했죠?
왕실사무랑 국정사무로 구분했죠. 그죠? 왕실사무랑 국정사무. 자, 이제부터 왕실사무. 왕의 집안일은 어디서 처리한다? 국내부에서 처리한다. 누가? 왕이. 그러면 국정사무. 국가의 일은 어디서 처리한다? 의정부에서. 누가? 우리 신하들이. 자, 이건 뭔 말이야? 이제부터 왕은 국내부에서 왕의 집안일만 처리해라. 나라 일은 의정부에서 우리 능력 있는 신하들이 처리했다. 왕은 국내부에서 왕실사무만 담당해야지 의정부에서 우리 신하들이 하는 국정사무에는 껴들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왕의 힘을 약화시켰죠. 또 왕의 힘을 약화시킨 게 또 있었죠. 뭐예요? 재정 일어나. 나라의 돈 오직 어디서? 한 군데서 관리한다. 어디에서? 탁지아문. 왕이라고 해도 나라 돈 함부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허락을 맡으라 그랬죠, 여러분들. 이게 지금 바뀌는 거야. 광무개혁 때. 자, 고종은 지금 이런 입헌군주제가 아니라 전제군주제를 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 국내부의 힘을 어마어마하게 강화시킵니다. 왕실사무만 전담하는 국내부의 힘을 강화시켜서 이 국내부가 의정부를 대신해서 국정사무까지 처리해요. 그러니까 정치업을 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왕실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국내부의 힘을 강화시켜서 이 왕실사무를 전담하는 국내부가 의정부를 대신해서 국정사무까지 담당하는 정치의 중심기구가 된 거예요. 당연히 의정부의 힘은 약해지겠죠. 그리고 이 재정을 관리하는 탁지아문 힘도 약화시키고 뭘 강화시키냐? 이 국내부 아래에 여러분들 내장원이라는 기구가 있어요. 이 내장원은 재정을 관리하는 기구야. 근데 뭐의 재정을 관리하는 거냐면 왕실 재정. 그러니까 왕의 그 개인 재산 있죠? 그 왕의 개인 재산, 왕실 재정을 관리하는 기구가 내장원이야. 근데 이 내장원의 힘을 엄청 강화시켜서 이 내장원이 탁지아문을 대신해서 뭐까지 관리하는 거야? 국가 재정까지 관리하는 기구로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의 일을 처리하는 국내부가 국정사무까지, 왕실 재산을 관리하는 내장원이 국가재정까지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왕의 일이 곧 국가일, 왕의 돈이 곧 국가의 돈. 이런 식으로 광무개혁 때 정치체제를 개편합니다. 자, 그리고 뭐를 만드냐? 원수부라는 걸 만들어요. 자, 이 원수부는 여러분 군사를 통솔하는 군사기구입니다. 자, 당연히 원수부의 대빵은 누굴까요? 네, 황제입니다. 이거는 황제가 모든 군사권을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부터 오직 군은 누가 통솔한다? 황제가 통솔한다. 군 통수권을 일원화하는 거예요. 군 통수권을 일원화하는 겁니다. 이건 되게 필요한 작업이에요. 이게 조선이 이게 진짜 안 됐어요. 이모군한테 봐봐 얘들아. 구식군인 따로 놀고 별기군 따로 놀고 왕은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했잖아. 이제부터 모든 군사는 황제가 통제한다. 이렇게 나오죠. 당시 대한제국에 있던 3대 군사 조직 친위대, 시위대, 진위대. 이걸 이제 강화시키고 이걸 다 누가 통제한다는 거야? 황제가. 그럼 그전에는요? 각각 따로따로 놀았어요. 이걸 이제 황제가 통제한다는 건데 여러분 이게 시험이나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이거 어떻게 함정을 많이 파냐면은 얘들아 이렇게 나오면 맞을까 틀릴까? 고종은 광무개혁을 통해 군사권을 강화하면서 별기군을 만들었다. 별기군을 강화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여러분들. 별기군은 어디서 나온 거야? 그래 얘들아 이거 이모군한테 나온 거잖아 얘들아. 이모군한테 사라진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별기군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광무개혁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어. 한참 이전 이야기야. 근데 이거 굉장히 함정으로 많이 파더라고요. 별기군을 강화했다. 뭐 별기군을 재편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전혀 관련 없어요. 그리고 뭐도 만들었다고 나와요 여기. 무관학교를 만들었다고 나오죠. 이 무관학교는 일반 병사를 기르는 게 아니라 오늘날의 육군사관학교, 장교들을 육성하는 사관학교입니다. 이 무관학교의 대표적인 졸업생이 김두한의 아버지이자 청산리 대첩의 주인공인 김좌진 장군, 그리고 또 한 명의 유명한 독립군 장군인 지청천 장군이요. 한국 광복군 초대 사령관이죠. 다 여기 출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치적으로는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서 전제군주제를 규정하고요. 정치와 재정 그리고 군사까지 다 누가 장악하는 거예요 지금? 황제가 장악하는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참은 뭐냐?
일단 경제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딱 고종은 보니까 굉장히 강한 나라의 강한 황제가 되고 싶어하는 게 느껴지죠. 그죠? 그럼 여러분 나라의 힘이 강해질 거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국가의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국가의 재정이 풍족하다는 건 국가가 뭐를 제대로 거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국가의 재정이 풍족해지려면 국가가 세금을 제대로 걷어야 되더라. 자 그러면 이 대한제국이란 나라가 세금을 제대로 거두려면 뭘 제대로 파악해야 돼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이름이 제국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니야. 이 나라는 여전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선이었고 조선이었죠. 그러니까 이 나라의 근본 산업이 뭐였다는 거야? 여전히 농업이에요 여러분들. 여전히 소갈맹이는 조선 농업이야 농업. 그러니까 이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대한제국 이 나라에서 여러분들 국가가 세금을 제대로 거두려면 뭐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해야 돼요? 그죠? 토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야겠죠. 누가 어디에 땅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그래야 세금을 정확히 거둘 수 있잖아. 그래서 고종이 제일 먼저 한 게 이 토지조사, 양전사업이에요. 누가 어디에 땅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목적은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일단 왜? 얘들아 농민들이 힘든 게 뭐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덤태기 쓰는 거잖아요. 옆집에 살고 있는 놀부가 땅을 막 수십만 평씩 갖고 있으면서 자기는 땅 없다고 속이고 자기가 내야 되는 세금을 우리 가난한 흥부들에게 덤태기 씌우니까 문제가 된 거잖아. 근데 이렇게 국가가 토지를 양전사업을 통해서 누가 어디에 땅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하면 이런 덤탱이를 쓸 일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죠? 가진 만큼만 내면 되는 거야. 백성들의 삶도 안정되고요. 국가가 거두는 국가의 재정도 어떻게 돼요? 당연히 늘죠. 이런 부자들이 땅을 숨기는 은닉하는 걸 막을 수 있잖아. 정확히 세금을 거두니까 백성들의 삶도 안정되고 국가가 거두는 세금의 양도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난다면은 이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은 이런 역사적 의미를 가지지 못했을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들 단순 조사에서 끝나면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여러분 놀부들이 흥부들의 땅을 뺏었어. 막 세금을 덤탱이 씌웠어. 근데 공무원 집중 단속 기간 공무원이 뜬 거야. 그럼 그때만 감시할 때만 잠깐 흥부들에게 땅을 돌려주고 세금 덤탱이 안 씌우다가 공무원이 떠나면 다시 세금 덤탱이 씌우고 땅을 뺏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 누가 어디에 땅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조사한 이 조사 결과를 국가가 아예 빼도 박도 못하게 문서로 딱 정해버립니다. 그래서 땅 문서를 만들어줘요. 이게 바로 이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를 문서화시킨 지계입니다. 이름하여 근대적인 토지 소유 문서죠. 여기 누가 어디에 땅을 얼마나 갖고 있다라는 이 토지조사의 결과를 문서화시킨 겁니다. 근대적인 토지 소유 문서. 그게 바로 이 지계예요. 이거를 발급하는 거야. 이걸 한 기구가 어디예요? 지계야문이죠, 여러분들. 이거 이원화된 거야, 얘들아. 누가 어디에 땅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조사하는 양전사업은 양지야문에서 했고 그 조사 결과를 근대적인 토지 소유 문서인 지계로 만들어주는 거는 지계야문에서 한 거예요. 자, 이를 통해서 이제 이 나라에도 뭐가 생기는 거예요? 국가가 행정적으로 보증하는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 누구 땅인가에 대한 명확한 그 소유권이 확립이 된 거죠.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그전에 되게 구두로 전해졌거든. 이 땅 누구 땅이야? 제 땅인데요. 증거는? 아니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농사지은 이 땅이 내 땅이 아니면 누구 땅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로만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니까 땅을 마음대로 뺏었던 거야 지배층들이. 근데 이제는 그게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국가가 소유권을 보장해주니까. 당연히 백성들은 토지가 약탈당할 걱정이 줄어들 것이고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세금 수입과 국가 재정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이때 또 하나 이 토지 조사를 통해 그 토지 소유 문서인 지계를 발급하고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 의미 있는 건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금지시켰어요. 법적으로. 외국인들의 토지 소유를 금지시킵니다. 물론 계양장은 제외예요. 애초에 계양장은 외국인들의 활동 범위로 넘겨준 거라서 계양장은 제외인데 이 계양장을 제외한 내륙 지방에서 외국인들이 불법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땅 투기하는 걸 금지시킨 겁니다. 이게 진짜 실효를 가졌는가 한 돈 둘째치고서 이걸 국가가 노력했다는 게 되게 의미 있지 않아요? 법적으로나마 외국인들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고 이런 땅 투기를 막으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한계도 명확합니다. 일단 이 양전사업 지계 발급은
전국적으로 시행되지 않아요. 아니, 이 좋은 걸 왜 안 했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한 겁니다. 왜 일부 지역밖에 시행이 안 되느냐? 애초에 지금 우리가 이런 자주적 개혁을 할 수 있는 근본적 배경이 무엇이었죠? 그죠? 지금 러시아랑 일본이 서로 눈치 게임을 벌이고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시간, 골든타임이 다가온 거잖아. 근데 이 골든타임이 끝납니다. 세력 균형이 끝나요. 이걸 누가 깨트리냐? 일본이 깨트립니다. 일본이 이때 전쟁을 벌이거든요. 러시아랑. 그러면서 이 러일 전쟁으로 인해서 일본과 러시아의 세력 균형이 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일본이 눈치를 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 얘들아. 근데 얘들아, 일본이 지금 러시아랑 전쟁하는 근본적 이유가 뭐예요? 어딜 차지하겠다는 거야? 조선을 차지하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막 양전사업이니 지게발급이니 해서 나라의 힘이 강해지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잖아. 그래서 일본이 러일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중단시킨 게 우리 광무개요. 양전지게 사업이에요. 그래서 러일 전쟁으로 중단됩니다. 근데 일본이 참 가증스러운 게 자기네가 중단시켰잖아. 근데 이거를 일본이 우리를 식민 지배하고 1910년대에 이 사업을 계승합니다. 그게 바로 일본이 1910년대에 시행한 경제정책 토지조사 사업이에요. 너희 대한제국이 못한 거 우리가 마무리해줄게. 고맙지? 뭐 이런 거예요. 자기네 때문에 못한 건데. 자,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주의할 점. 전국적으로 시행 안 됐다. 러일 전쟁으로 중단됐다라는 거. 그 또 하나. 절대로 뭐는 아니라는 거죠. 토지제도 개혁은 아닙니다. 얘들아, 만약에 시험에 대한제국은 뭐 양전사업과 지게발급을 통해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었다. 토지제도를 개혁했다. 맞아, 틀려? 틀린 거야. 이거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이 양전사업과 지게발급은 땅이 없는 사람에게 땅을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소유권을 조사하고 그냥 그 소유권을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소유권을 보장해주는 그게 지게사업이야. 그러니까 땅을 가진 사람들의 소유권을 보장해주는 거지 땅이 없는 사람에게 땅을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그냥 고종이 만들고 싶었던 나라는 농업 잘하는 나라야. 하지만 여러분, 고종이 말하는 제국은 단순히 그런 농업 위주의 제국이 아닙니다. 고종은 정말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이 나라가 진정 강해질 거면은 이제 이 나라도 농업을 기반한 나라에서 뭐를 기반으로 하는 나라로 바뀌어야 될까? 그죠?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 러시아처럼 산업과 공업을 기반으로 하는 나라로 바뀌어야겠죠. 그러면 이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대한제국을 산업과 공업을 기반으로 하는 나라로 업그레이드 시킬 거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잖아.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양전 사업을 시행한 거야. 여기서 벌어들인 돈을 이제 어디에 투자할까? 산업과 공업에 투자합니다. 이걸 우리가 식산흥업 정책이라고도 해요. 여기서 이제 근대적인 회사, 공장, 철도, 은행 같은 각종 시설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외교 보기 전에 교육을 먼저 볼게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 이런 근대적인 회사랑 공장이랑 철도랑 은행을 만드는 건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회사랑 공장이랑 철도를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운영할 만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죠. 농업국가였으니까. 자, 모르면 어떻게 해야죠? 배워야죠. 근데 우리나라에 아는 사람이 없잖아. 뭐 어디서 배워야 돼? 그쵸? 외국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유학생을 파견을 합니다. 뭘 배워오라고? 근대적인 산업기술을 배워오라고. 근데 언제까지 외국에 유학생을 보낼 순 없잖아. 결국에는 이러한 인재를 우리 손으로 길러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유학생들이 돌아오고 이 유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학교를 만듭니다. 학교를 만들어요. 이때 만드는 학교는 주로 특성화 학교입니다. 기술학교, 상공학교, 외국학교도 만들긴 했어요. 근데 주로 이제 이런 기술 상공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외국과 딱 영토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대표적으로 두 군데가 있죠. 일본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독도, 중국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간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독도가 어딘지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울릉도 옆에 있는 섬이죠. 근데 간도가 어디인 줄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간도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냐를 묻는 건 시험에 나올 수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지금도 이 정확한 위치, 간도가 어디서 어디까지냐 하는 그 정확한 범위는 지금도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논쟁거리거든. 대략적인 위치만 기억해주세요. 여기 흐르는 강이 압록강입니다. 여기 흐르는 강이 압록강. 그리고 이쪽에 흐르는 강이 두만강이에요. 간도는
이 두만강 위쪽에 있는 조그만한 지방, 여기를 간도라 그래. 이게 얘들아, 간도가 막 만주, 요동처럼 큰 땅이 아니에요. 그냥 이 두만강 위에 일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어쨌건 청나라랑 영토 분쟁이 벌어진 거야. 근데 어쨌건 이런 간도, 대략적 위치만 기억해두세요. 이러한 간도랑 독도를 근대사회에서 우리 영토로 선언하고 관리한 게 또 대한제국 고종입니다. 간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지방관할본입니다. 당시 간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많이 넘어가 있었거든. 간도관리사로 이범윤을 파견하고요. 이 간도를 우리 땅으로 선언하고 경영하기 시작합니다. 자, 간도가 우리 땅이라면 우리 행정구역에 편입이 돼야겠죠? 어디에 편입시킬까? 간도랑 가장 가까운 곳이 여기 함경도거든. 그래서 함경도의 행정구역에 간도를 편입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독도. 여러분 오늘날 독도의 날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10월 25일입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이냐? 대한제국이 황제의 명령으로 독도는 울릉도에 속한 우리 땅이다 라고 선언을 하거든요. 이게 바로 10월 25일에 발표된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선언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입니다. 황제 이름으로 발표된 거야. 이게 발표된 날을 기념해서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 41호가 발표된 10월 25일을 오늘날 독도의 날로 기념하는 거예요. 자, 어쨌건 여러분 지금 고종이 하고 있는 개혁 어때요? 되게 나름 의미가 있고 노력한 게 보이죠,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 그동안 머릿속에 있는 고종이랑 다르죠? 그동안 여러분은 고종을 무시했을 거예요. 미성년자 시절에는 아버지에게 휘둘리고 성인이 돼서는 아내에게 휘둘리던 무능한 남자. 근데 그런 고종 지금 달라졌죠. 이걸 보여주려고 그동안 어그로를 끌었나 싶을 정도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광무개혁의 의는 갑오개혁의 한계랑도 연결됩니다. 갑오개혁의 한계가 뭐였죠? 갑오개혁은 일본이 우리에게 강요한 개혁이었죠. 일본이 왜 우리에게 이런 개혁을 강요했죠? 최소한 자신들의 명령을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우리가 올라와야 되니까 통치의 편의성을 위해서, 즉 일본이 바라는 정도의 수준은 딱 그 정도, 일본의 명령을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 보급형 스마트폰 정도의 수준이라 그랬죠. 절대로 본인과 동급의 갤럭시 아이폰으로는 발전하길 원하지 않아. 그래서 갑오개혁에서 가장 소홀히 한 게 무슨 개혁이에요? 우리의 힘을 강화시켜주는 군대나 산업 분야의 개혁이야. 근데 광무개혁은 그 갑오개혁에서 소홀한 이 군대랑 산업 분야의 개혁이 위주로 돌아가잖아. 이런 군대랑 산업 분야 위주의 개혁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한계도 뚜렷합니다. 이 광무개혁은 결국 뭐에만 집중해요? 그죠? 황제권 강화에만 집중한 나머지 뭐를 굉장히 소홀히 하죠? 국민들의 권리, 이 민권 보장에는 소홀히 했죠.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 안 하는 게 뭐가 문제냐? 여러분, 제가 그때 이야기했죠. 발목 날아간 전방 GP에서 근무하다가 북한의 지뢰를 밟고 발목이 날아간 하사의 이야기.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국민들은 나라를 위해서 일할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종이 자기 손으로 독립협회를 없앴잖아요. 그죠? 나오는 부작용이 뭐야? 더 이상 열강의 이권 침탈을 막아줄 방패가 사라진 거예요. 그전까지는 독립협회가 국민들의 자발적인 자주국권 운동을 통해서 열강의 이권 침탈과 내정 간섭을 막아주었지만 이젠 사라진 거잖아요. 열강이 더 이상 열강의 간섭과 이권 침탈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독립협회가 사라지고 다시 열강의 이권 침탈과 간섭이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종이 군사권을 강화했다 그랬죠? 이때 고종이 만든 군대가 3만 명 정도입니다. 비교해드릴까요? 당시 일본의 군대가 육군만 100만이었어요. 그러니까 고종이 만든 군대는 이 나라 대한제국을 지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누구만을 지키기 위한 군대예요. 고종 개인의 신변만을 지키기 위한, 나는 적어도 내 아내처럼 칼빵 맞아 죽지는 않을 거야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종이 독립협회를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개혁적 관리들이 대거 쓸려나가고 이제 누구밖에 남지 않아요? 고종에게 딸랑딸랑거리는 예스맨, 보수적인 사람들밖에 남지 않아. 그래서 이 나라의 정치가 굉장히 깨끗하지 않았다는 거죠. 항상 여러분 주변에 예스라고 말하는 사람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무언가 잘못됐을 때 노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보수적인 성향, 그 결정적으로 러일 전쟁으로 세력 균형이 깨어지면서 지속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라는 거죠. 제가 말했죠, 여러분들. 정치는 조화와 균형이다. 새는 양날개로 난다. 민중과 황제,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나라를 떠받드는 양날개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고종은 양날개 중에서 민중이란 날개가 거슬린다고 한쪽 날개, 민중이란 날개를 잘라버리고 나머지 한쪽 날개인 황제란 날개만 강화시킨 거예요. 자, 아무리 한쪽 날개가 강화된다 그래서 이 날개가 하나밖에 없는 이 나라가 하늘로 비상할 수 있나요? 비상하지 못합니다. 그냥 한쪽 날개로 땅바닥만 기어다니다가 결국 잡혀먹히고 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런 내용들 보시고요. 여기 제가 뜻풀이 이런 것들 해놨죠, 여러분들. 구본신참, 광무개혁.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거. 자, 양전사업의 결과 발행한 근대적인 토지 소유 문서, 지계,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보장해준 지계 자료 보시고요. 여기 뒤에도 이런 내용들 나오죠. 각종 탐구 자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공부했던 내용 대한제국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 봤고요. 여러분들 대한제국을 상징하는 거 광무라는 연호,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황제 즉위식을 올린 환구단, 제사 보조 건물, 황궁우, 황지옷을 입은 고종 이런 게 나온다면은 이게 사진으로 나오건 글로 나오건 뭔 줄 알아야 돼요. 아, 이거 대한제국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사진과 함께 기억해두세요. 그리고 고종이 독립협회를 해산시키고 했던 광무개혁 원칙은 옛것을 기본으로 하여 새것을 참고한다. 구본, 신참. 무엇이 구본이고 무엇이 신참인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구본은 정치죠. 나라의 주인은 황제다. 헌법으로 전제군주제를 명확히 규정했죠. 그죠? 그리고 전제군주제를 위해서 국내부를 강화시켜서 국내부가 국정사무까지 처리하게 하고 내장원을 강화시켜서 내장원이 국가 재정까지 관리하게 해버립니다. 여러분들 이런 시스템 변화 그리고 군통수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원수부를 설치했죠. 그죠? 별기구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경제에서 의미 있는 게 많죠. 뭘 시행했죠? 토지조사. 양지하문을 통해서 양전사업 토지조사를 했고 이걸 통해서 근대적인 토지 소유 문서인 지계를 발급함으로써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고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개항장을 제외하고 금지시켰죠. 다만 이거는 절대 전국적으로 시행된 거는 아니다. 뭐 때문에 중단되었다? 러일 전쟁으로 세력 균형이 깨어지면서 중단되었다. 그리고 이 양전사업, 지계 발급 사업은 절대로 토지제도 개혁은 아니라는 거. 토지 소유권을 규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소유권을 보장해 주는 거지 땅이 없는 사람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는 거. 여기서 벌어들인 돈을 상공업에 투자해서 식산 흥업 정책을 펼쳤다. 그리고 외교적으로 독도가 우리 땅임을 선언하는 대한제국 칙령을 발표하고요. 간도를 우리 땅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간도관리사를 보내고 간도를 함경도의 행정구역에 편입시켰다라는 거. 그리고 각종 산업기술을 배우기 위한 유학생 파견, 기술학교, 상공학교 설립 이런 것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세력균형이 깨어졌죠. 러일 전쟁이 터졌죠. 이제 일본이 눈치 보지 않고서 이 나라를 국권을 빼앗아 오기 위해 본격적인 국권 침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일본이 어떻게 우리의 국권을 빼앗았는가? 그리고 그러한 침략 역사 공부할 거고요. 우리는 그러한 일본의 국권 침탈에 맞서서 어떻게 나라를 지켰느냐? 우리 저항의 역사를 다음 시간부터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